안녕하십니까. 엠표 사회복지행정 세미나 기간분석 보고서를 발표할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본 보고서 발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중심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 관련돼서 정보랑 자료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재단 관련된 기간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네, 오늘은 어린이재단에 대하여 소개하고 어린이재단의 조직 및 인사관리 부분, 지정관리와 성과관리 부분, 정보관리를 통한 서비스 전달 체계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네, 분석한 내용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또한 이와 관련된 전체적인 결론과 제언들도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린이재단을 왜 결정을 했고 왜 분석을 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보통 소규모 조직 일반 사회복지 기관들을 중심으로 이러다 보면 1차적인 분석 외에는 크게 이룰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재단은 대규모 재단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부분들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린이재단 중심으로 좀 분석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린이재단 관련돼서 그 많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사실 한정적이더라고요. 뭐 다들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겠지만 그 홈페이지 중심, 뭐 소식지 뭐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재단에서 발행된 자료를 가지고만 했고, 또한 일부 하나의 그 논문 자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 외에는 크게 없었고요. 그래서 좀 분석하는 데는 좀 한계가 사실은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2007년도에 제가 어린이재단 전인 한국복지재단에서 운영했던 노인복지관에서 있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경험했던 것도 함께 바탕으로 같이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오늘 많은 자료가 없어서 사실 이야기하거나 부족한 내용이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린이재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린이재단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 어린이를 돕는 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입니다 하면서 딱 이것만 봐도 딱 브랜드화된 어떤 분명한 비전들이 가지고 있죠. 이 뒤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네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재단 하나는 전문성인데요. 그러니까 국내외 아동을 위해서 생존 지원이나 보호 지원, 발달 지원, 권리 옹호 사업을 펼치면서 아동과 관련된 아동의 성장, 아동을 위한, 아동을 돕기 위하고 아동을 옹호하는 어린이재단의 대표적인 주력 사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전문성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또한 어린이재단이 다른 일반 재단이라든지 아니면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기관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큰 후원금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어린이재단의 어떤 투명성, 투명 경영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역사가 있어요. 48년도에 이제부터 시작된 역사가 아직 거의 70년이 넘었죠. 13년, 73년 정도 됐는데 그런 역사성이 있고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73년도에 72년도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할 부분들이 사실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역사의 큰 줄기가 되었죠. 그리고 국제성이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기존에는 국내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가 이제는 초록우산이 전 세계 이제 11개국에게 세계 58개국의 아이들을 도와주는 국제어린이재단 회원기관으로서 현재 22개의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결혼부동 아동들만 2만 5천 명에 이르는 만큼 어떤 국제 사업들도 많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보면 어린이재단이 어떤 걸 하는구나 건 조금이나마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역사를 보면 또한 그 어린이재단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잖아요. 어린이재단이 48년도에 CCF 한국지부로 시작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50년도에 한국전쟁 발발 전까지 8개 회원단체가 내한해서 활동하고 있었다고 해요, 한국에. 당시에 이제 전쟁이 발발 전까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 사회적으로나
매우 큰 혼란이 있었다고 하죠. 예. 그래서 많은 구호단체들이 한국에 진출하는 계기가 적용됐다고 하잖아요. 이들 구호단체 중에서 어린이재단의 전신은 기독교 아동 복리라는 데가 있어요. CCF라고 하는 약자로 CCF인데요. 거기서 오랫동안 난민구제 사업에 헌신해 온 미국의 장로교 목사 클라크라는 박사가 설립한 구호단체라고 하네요. 구호기관이라고 하는데 빈곤 아동, 뭐 중국 그때 당시 중국의 전쟁 고아라든지 빈곤 아동 돕기에서 38년 선대했다고 하고 중국의 공산화로 인해서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이 단체가. 그래서 48년도 10월부터 뭐 구세군 후생학원, 해천원, 절제 소년관 등 세계 시설 400여 명의 아동들 대상으로 첫 재정적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고 하네요. 50년도에 보면 그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CCF 사업을 전쟁으로 집과 부모를 이룬 굶주린 속에서 방황하는 전쟁 고아들에게 의복과 식량을 제공한 구호 사업이 적극적으로 펼쳐졌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경제 성장이 확 이루어졌잖아요. 네, 70년대. 그래서 경제 성장으로 점차 외형기관의 지원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70년대, 80년대 넘어갈수록 86년도에는 CCF 지원이 종료된다고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기관이 은으로서의 자립한 어린이재단이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불우 아동 결혼 사업이라든지 아동복지기관 사업이라든지 그다음 가정이탈 사업 이런 것들, 미아찾기 사업 등 이런 것들, 아동에 필요한 모든 사업들을 자주적으로 좀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또 여기 좀 특이한 거 뭐냐면 어린이재단이 전에 2008년도에 어린이재단이라는 걸 이가 전에 한국복지재단이 있었어요. 1979년도에 한국 어린이재단이라는 데를 순수 민간기관으로 만들어졌다가 94년도에는 노인과 장애인들 다양한 대상자를 지원하는 종합적인 복지사업에 지원하는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국복지재단이라는 데를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2008년도에는 어린이재단, 아동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시작으로 해서 어린이재단을 하다가 이제 초록우산이라는 어린이재단, 이때는 브랜드화 시켰거든요. 초록우산이라는 부분이요. 그래서 이 어린이재단 상징인 심볼인 초록우산이는요, 모든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언제든 어디서나 그들을 치유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초록우산이라는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 브랜드 사업들도 같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사업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알다시피 재단 되게 많아요. 재단 안에. 지역별 본부들이 있고요. 본부들이 있고요. 뭐 서울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재단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동보호센터가 있고요. 종합복지관도 있어요.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예를 노인복지관 관련된, 그러니까 아동이 아닌 다른 기관들은 많이 이제 위탁 포기를 하게 되고, 종합복지관은 아동도 사업을 하게 되니까 종합복지관 또 일부 이제 아동을 중심으로 이제 하는 기관들을 위탁받아 진행하는데 보니까 총 49개 기관들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은 19개 사업으로 구분되어 진행하고 있어요. 빈곤 가정 사업이라든지 학대 피해 아동 지원이라든지 아동폭력 예방이라든지 아동 성폭력 예방 교육이라든지 뭐 사회교육,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심리치유 있잖아요. 이런 거 아동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또한 여기 좀 특이한 거는 부모교육이라는 것도 사실 일어나고 가정위탁 사업, 재활치료, 보육 이런 것들이고 문화예술, 뭐 드림 합창단, 드림 오케스트라 뭐 이런 것까지도 같이 문화적인 요소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미션을 보면 그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구나, 어떤 중심 사업으로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좀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미션을 보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어린이가 꿈을 키우며 올곧게 자라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 중심 키포인트는 어린이입니다. 어린이의 꿈, 어린이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아동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 안에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핵심 가치가 4가지가 있는데 아동 중심이라는 거죠. 아동의 최우선 원칙이라는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동 최우선 원칙의 아래 아동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아동의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도 이끌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전문성,
아동복지 향상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전문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전문성 뒤에 보면 내용을 보시겠지만 정말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재단이기도 해요. 네. 투명성, 회계 정의성, 또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들도 또한 또 사업의 책임성을 가장 중시 여기면서 어떤 회계 부분과 운영 부분에서 어떤 투명성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사실은 많은 사회복지 기관들, 비영리 단체들에게 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변화도전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각과 도전 정신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미래를 준비한다는 변화도전도 있습니다. 사실 뭐 아동이라든지 모든 사회복지 기관들이 점점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 변화의 물결에 어떤 변화에 맞게 다양한 대안들을 마련하기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사실은 하고 있고요. 현장에 봤을 때도 그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동 옹호 대표기관입니다. 아동 옹호 대표기관으로서 아동 권리, 아동의 성장 지원, 아동 친화적 환경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요. 보면 현장에 보면요, 아동들이 뭐 이렇게 정말로 아동 친화적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을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환경이 좋지 않는 아동들, 가정들 발굴해서 또 지원하는 사업들도 사실은 하고 있고, 제가 있는 이곳도 포천에서도 이런 아동 친화적 환경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도 같이 어린이재단이 지원을 하지만 어린이재단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뭐 복지관이라든지 뭐 이런데, 아니면 제가 있는 센터라든지 이렇게 협력을 해서 또 아동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노력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아동 사회 질 향상과 아동 역량 강화, 아동 친화적 환경에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중점을 하고 있고, 제도 정책의 변화선도, 의무 이행자의 의무 이행 촉진, 아동의 권리의식 향상, 아동 성장 지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동과 사회 환경의 시적 변화를 이끌려고 하는 아동 옹호의 대표 기관이 어린이재단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동보호 정책이에요. 아동보호 정책도 한번 읽어드리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된 부분이긴 하지만 아동을 보호하기 아동보호에 준수한다는 부분들 계속 내용을 보면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계속 묻어나와 있고, 또한 이걸 가지고 전략적으로 계속 나와 있어요. 세부적 계획들이 좀 나와서 보이고, 아동의 안전 보장하겠다는 조직의 약속이라고 막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또 아동의 안전 보장과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과, 또한 이런 것들도 막 이야기를 하면서 재단은 아동에게 유해가 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채용이나 교육 훈련, 사업 기획 및 수행, 모니터링, 평가 등 조직 및 인력, 사업의 전 과정의 정책을 이행합니다. 이거 봐서 참 많이 놀랐어요. 아동 중심으로 해도 아동 사업만 이런 게 아니라 이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모든 조직과 인력, 이런 모든 사업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 다 묻어나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동보호 행동관련이라는 부분,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동 중심으로 아동의 존엄성을 인정한다, 아동의 권리 보호라, 보호하고 아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심으로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아동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의견을 경청한다, 뭐 이렇게 얘기 나와 있고요. 또 아동에게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행사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정책에 위반된 자료를 취급하거나 배포하지 않는다. 정책 및 행동 강령에 위반한 사안을 보고 절차에 따라 반박한다. 이렇게 하는 아동보호 행동강령도 갖춰져 있습니다. 어느 기관은 뭐 보호정책, 뭐 행동강령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경험하는 일반적인 기관들은 이렇게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이런 정책들이나 행동관령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또한 좀 방안들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았을 때 참 때로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감동을 받았고 대단하다고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영리단체들이 기관들이 많이 좀 따라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리강령이에요. 윤리강령. 그래서 마음에 새기겠다고 하고요, 성실히 실천하겠다고 하면서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고 실천에 다짐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윤리강령들이 각 사업에
운영 부분에 많이 묻어나와 있다는 거죠.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의 기본 정신들이 많이 깔려 있다.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기본에 가장 첫 번째 아동이라는 행복을 위해서 한다는 거가 좀 특별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가지 부분이 있어요. 윤리강령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네, 뭐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이르기 노력한다, 실현하게 노력한다. 두 번째는 제반 지침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 수행한다. 그다음에 아동의 안전한 건강한 행복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세상 만들기에 노력하겠다. 네 번째는 아동 복지 전문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겠다.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서 앞장서겠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직원들의 교육에도 많이 이루어져서 보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운영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 운영이 운영할 때도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묻어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 있어 봅니다. 역사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지만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전에 말씀드렸으니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 이제 그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8년도에는 미국의 원조를 받던 의존의 시기예요. 근데 뭐 전쟁 반발 전후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미국의 원조를 받았던 외부의 외원기관으로도 지원받았던 시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63년도에는 아동복지 사업의 선두를 발돋움한 시기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시설에 수용된 아동 중심 연구자가 있거나 입양 위탁 등으로 가정을 복귀할 수 있는 아동은 가족 품 안에 키우도록 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고, 네네. 네, 그리고 뭐 미국의 후원자와 어린이들 일대로 결혼하는 사업도 뭐 사업을 전개하면서 거택보호 사업이라는 사업도 진행했다고 하는 만큼 아동복지 사업 선두로 발돋움한 첫 시작이 되었다는 시기였던 것 같고요. 자립을 준비 시기, 아까 말했죠. 외원기간의 중단이 끊겼잖아요. 좀 더 이제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립을 준비 시기였고요. 그 다음에 87년도에는 국내 복지사업 확장 시기가 됐어요. 기존의 사업도 진행을 했지만 이제 사업들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더더욱 확장 시기였기 때문에 소년소년 가장이라는 것들 라든지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사업 대상이 확장된 시기였어요. 네, 네, 이렇게 됐고요. 네. 뭐 가정위탁 사업도 진행하게 되고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사업도 하고 또 해외 아동 돕기 사업도 좀 이때 시기에 좀 진행을 했고 3개국 지원을 이게 왜 지원을 시작으로 해서 해외로의 사업들도 확장하고 또한 전문 사회복지기관을 도입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이때 정말 한국복지재단 정말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 안에 들어가면 정말 그때 당시에는 정말 최고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있었던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아동 돕기 본격화 시기인데요. 이때는 해외 아동을 좀 도와주는 시기였어요. 이때 당시에는 네네네. 뭐 구로노인복지관 제가 다녔던 데거든요. 아동 중증 아동을 위한 한상 장애 영아원 중증 장애인 자활 위한 한상학교 등을 개소하면서 복지사업이 확대되었어요. 네네. 되었고요. 가족위탁 사업도 진행을 하게 되었고 또한 국제 어린이 재단 연맹이 회원국에 가입되면서 여러 이제 나라의 해외에 지원하게 되었고 대북 지원도 하게 됐고 또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60주년을 맞이해서 어린이 재단 이름 명칭이 바뀌었죠. 근데 이때 당시에 저도 있었는데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이긴 한데 이때 당시 되게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 한국복지재단에서 어린이재단으로 명칭이 되다 보니까 이 기존에 있는 노인복지관이나 이제 장애인 쪽이나 이렇게 아동관이 아닌 다른 분야의 지원 기관들은 조금 위탁을 포기하는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노인복지관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혼란스러웠고 네. 좀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런 혼란 시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혼란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탄탄하게 어린이재단이 좀 세워지지 않았을까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글로벌 아동복지 대표기관으로 했고요.
초록우산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초록우산이라는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서요. 브랜드 사업들도 같이 좀 진행을 했고요. 정말 많은 일들을 하게 됐죠. 네네. 뭐, 예, 보시면 알다시피 이렇게 많이 했고요. 네. 뭐 핵심 가치들도 구성이 되고, 일단 국내 사업 이런 거 아니라 국외 사업까지 하게 됐고,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사랑받는 초록은 어린이 재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여담이지만 그 후원금을 모으나 기금을 모집할 때도 이런 브랜드 어떤 긍정적인 평가로 인해서 모금이 어린이 재단 굉장히 잘 이루어져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요. 자, 이제 조직 관리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네, 내용을 보시면 딱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문적 관료제 조직의 형태가 보여져요. 네, 뒤에 설명을 좀 다시 드릴 텐데 조직들을 보시면은 이사회 밑에 회장이 있어요. 회장이 있고 밑에 검사실과 홍보실, 아동복지연구소라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하층부 조직이 좀 구성돼 보여지죠. 또 그 밑에 또 하층부 조직이 또 구성이 돼요. 법인 부분 관련된 법인 부분에도 뭐 전략기획실, 인재경영실, 운영지원실, 디지털경영실에서 경영 측면의 부분 업무를 하고 있는 법인 부분에 대한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요. 해외 사업 부분도 사실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사업이라고 해서요. 국내 사업 본부가 또 부분에 또 있어요. 조직이 되어 있는데 나눔, 마케팅 이렇게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안에도 사회복지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케팅 전문가 또 모금 전문가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후원 서비스 본부도 나타나 있어서 네, 예, 있고요. 뭐 후원에 관련돼서도 정말 전문적인 조직이 여기 구성돼 있어요. 예, 참 되게 직원들 많이 있어 보이고요. 또 사업본부, 사업 중심으로 하고 있는 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지역본부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밑에 사업이라고 해서 옹호센터, 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아동보호 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시설, 장애거주시설, 영유시설, 장애특수학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왜 장애인이 있네요 봤더니 아동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 관련돼서 조직 구성에 대해서 감히 좀 평가를 나름대로 해보면 일반 사회복지과는 완전 다르죠. 예. 그리고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사회 회장 상층부 조직 아래에 3개의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데 하층부 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요. 예, 좀 다른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다음 하층부 조직에는 법인과 해외사업, 국내사업 분류해서 사업의 전문성, 체계성이 도모되어 있다. 예, 예,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하층부 조직 안에서도 재단의 가치와 미션을 반영해서 조직을 세분화시켰고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식시키게 노력했다라는 부분이 좀 보여져요. 그리고 재단 내 자체 내부 감사실을 운영해서 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추구해요. 아까 전에 이제 운영 방향 이런 걸 살펴봤을 때 투명성 이야기 하잖아요. 실제로 네, 이렇게 할 수 있게 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네, 감사실도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린 회계 부분가 아니라 운영 부분까지 네, 투명성을 확보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나져 보이고요. 그다음에 법인 조직 경우에는 일반 조직에 나타나지 않은 경영의 측면들이 보여지죠. 아까 말씀드렸던 경영의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 전문가들이 여기 안에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홍보실이 별도 조직이 있어요. 근데 사회복지기관들이 구성원들이 적어서 홍보 담당자가 한 명 있고 되게 단순한 홍보, 어떤 집중적인 홍보 이런 게 사실 안 이루어지잖아요. 뭐 브랜드를 만들고 또한 그런 거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사실은 일반 기관들은 되진 않지만 이렇게 홍보실이라는 걸 별도로 조직을 만들어서 집중적인 홍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특이하기도 하고 좀 부러운 부분이 사실 있기도 합니다. 아동복지연구소라는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활성화되고 전문화된 아동복지 실천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들 있고요. 또한 특별자문위원회, 자문변호사, 해외자문, 연구자문들의 개별적인 전문가를 위촉해서야 조직 운영 및 사업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시키려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조직 이론의 측면의 평가와 대안 모색을 말씀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구지성과 표준화
그다음에 위계질서라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관료제의 특성들이 일부 나타나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이 관료제 부분이 사회복지 기관들이라든지 비영리 조직의 를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있어야 될 부분 있긴 있습니다만 어린이재단을 보면 이 관료제 조직과 함께 그 전문직과 관료제 특성을 결합한 전문적 관료제 조직의 모습도 보여져요. 네,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 어린이재단에 근무하려면 다양한 채용 절차와 내용들이 있는데 영어 시험을 봐야 되는 부분 사실 있고요. 예. 이런 게 있는데 보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전문적 인력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사업 운영에 대한 조직 차원의 모습들,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조직들을 보면 알다시피 수행 업무에 대한 전문직을 배치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모금이나 후원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경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을 때 전문 배치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한 부분들, 특별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산하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관장들에게 권한들, 아니면 산하시설의 권한들을 많이 부여한 걸로 보여져요. 네, 저도 그렇게 느껴졌고요, 예전에. 그리고 재단은 산하시설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역할로 전체적인 관리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고요. 각 산하시설에 대한 권한들을 많이 부여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네. 그리고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시도해서 원활한 운영이 하고 좀 전문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더욱 권한이 많이 보여지지만 법인 운영 이외에 산하시설의 자체적 운영, 위탁 운영 관련돼서는 권한 정도를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았을까,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자료가 더 있으면 더 분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이런 내용들, 일부의 내용을 보고 판단했을 때는 이런 조직에 또 산하시설 많은 데에서는 그런 권한들, 이런 조직 형태는 이런 권한들을 좀 확대하는 방법들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 이 조직에 좀 많은 인력들이 있잖아요. 많은 인력들이 있는데 근데 이해 정도가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의 요소가 좀 일부 남아 있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종사자들에게 조직의 미션의 이해랑 종사자의 업무 이해랑 기타 업무 수행 관련된 교육들을 주기적으로 시행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재단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소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좀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사관리 부분인데요. 보시면 알다시피 직종별, 직급별 다양한 교육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보시면 신입자가 되면 그러니까 새로 온 사람 오면요. OJT에서 On the Job Training이라는 현장 교육을 하고 있고 신입 직원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때 아마 미션이나 뭐 이런 것들 관련돼서 재단에 대한 충분히 설명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산하시설들도 뭐 방문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팔로우 업 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직책자, 승급자나 지책자, 중앙관리자, 뭐 관리자 이런 교육도 경영진 교육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사관 교육에서 아동 권리 감수성 향상 교육이라든지 개인정보 성희롱 예방 교육 이런 것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식 개선 교육 하고 있는데 아동 권리 감수성 향상 교육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들. 네. 이런 것도 또 아동 내용이 좀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IDP라고 해서요. 개인 역량 개발 교육이나 사이버 연수 교육을 포함한 IDP 교육도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팀 조직 학습 교육이라든지 연수, 해외 연수, 공무원 해외 연수 이런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고 직군 교육을 해서 복지 직군, 그다음에 모금 직군, 경영 지원 직군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종별로 하는 교육들, 홍보 마케팅에 들어가는 직종에 있는 분들, 또 연구직에 있는 분들 그런 데에 맞는 직군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좀 특이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신입 지원 절차만 말씀드리고 이제 잠깐 쉬도록 하겠는데요. 자, 신입 직원 채용 절차도 마찬가지로 크게 달라지지는 않지만 필기 시험이 들어갑니다. 논술, 영어 시험 이렇게 있어서 사실 이게 저도 한번 시험을 봤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 사고력, 논리력, 분석력을 통해서 종합 평가를 하고요. 이 다음에 이제 면접을 보고요. 뭐 다양하게 봐요. 뭐 사고 역량, 분석력, 논리력, 창의력 이렇게 다 평가를 하고 최종 면접하고 이렇게 해서 근데 절차는 비슷하긴 하지만 여기서 또 특이한 거는 필기 시험과 실무 면접 부분에서
그러니까 역량 있는 인력 채용한다는 재단의 어떤 의지, 그다음에 재단 차원의 퀄리티, 브랜드의 향상 기법이라는 것들이 좀 나타나요. 보여집니다. 뭐 격려 직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부분이에요. 예, 비슷한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네, 절차는 비슷한 것 같고 일반 기관은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까 말한 데 역량 있는 인력을 좀 채용해야겠다는 어떤 의지, 전문성 이런 것들이 조금만 나타나 여기 안에서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잠시만 첫 번째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